호스트바 그곳은 누구에게나 낯선 공간일 수 있지만 세 명의 여성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고급 샴페인 병이 질비한 조명 아래 그녀들은 손에 트레이를 들고 있었고 구석진 테이블마다 손님들의 시선은 냉소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 자리에 도착한 남편들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토록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아내들이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간 틈을 타 이런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외도나 이중생활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더 큰 사기극이 있었고 그녀들은 피해자였다. 누군가는 욕망의 끝에서 무너졌고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거짓말 뒤에 숨어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건은 단순했다. 처음엔 그저 의뢰인의 불안에서 출발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파고들수록 드러난 건 세 가족이 공유한 충격적인 연결고리였다. 다만 아무도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을 뿐이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세 아이의 엄마들은 각자의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토스트를 굽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목도리를 정성스레 메고 있었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차 열쇠를 챙기며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고 남편의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 모든 평온은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한 여자는 서랍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꺼냈고 다른 한 여자는 분주히 메이크업을 고치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거실에는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고 30분 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엔 일상과는 다른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그날 내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남자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40대 초반쯤 되었을까. 정장은 반듯했지만 눈가는 벌써 짙은 그림자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서둘러 명함을 내밀었다. 한재혁입니다.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이고요. 이 일은 솔직히 경찰보단 탐정에게 맡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소파에 앉혔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단순했다. 제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아, 또 시작이군. 하지만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얼굴들. 하지만 사람마다 진실은 다르다. 그리고 이 남자의 눈빛은 흔한 질투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집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찍혀요. 이상할 정도로.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홈캠 영상을 몇 개 보여줬다. 아내는 매일 오전 10시 전후로 외출했고 오후 3시쯤 돌아왔다. 어디를 가는지도 누구를 만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침울해졌다.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그냥 의심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나는 묻는다. 아내분의 생활이 최근에 많이 달라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감춰져 있던 감정이 쏟아지듯 터져나왔다. 처음엔 직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전업주부로 오래 있다 보니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루이비통, 샤넬, 심지어는 하이조얼리까지.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돈은 어디서 났대요? 처음엔 아버지 유산이라더군요. 오래된 아파트를 팔았다고. 근데 장모님께 슬쩍 떠봤더니 그런 얘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얼버무리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를 참는 듯한 눈빛. 하지만 그 감정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요즘은 침대도 따로 써요. 피곤하다, 운동하고 와서 땀이 난다, 다이어트 중이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유는 많지만 결국은 피하는 거죠. 그리고 밤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도 안 보여주고. 나는 조용히 손에 쥔 펜을 돌렸다. 의심은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내분 사진, 집 주소,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다 적어주세요.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놓았다. 정리가 잘 된 서류였다. 의심은 오래된 것이고 결심은 단단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건이 흔한 불륜 조사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의뢰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끈적이며 가장 무너진 감정이 얽힌 사건으로 번질 줄은. 그날 이후 나는 정재인 씨를 조용히 따라다녔다. 한재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대략 오전 10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차는 검은색 SUV였고 매일 다른 옷차림에 따라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다. 때로는 간편한 캐주얼 차림, 때로는 고급스러운 셔츠와 구두 차림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녀는 매번 선글라스를 썼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는 걸 경계하듯 말이다. 나는 그녀를 따라 1시간쯤 외곽으로 이동했다.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도달한 곳은 한적한 도로변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커피숍처럼 보였지만 주차된 차들의 가격대와 유리문에 비친 손님들의 차림새는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관찰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었다. 검은 슬랙스에 흰 셔츠, 아무런 브랜드도 없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무표정한 얼굴은 어디선가 익숙한 시선받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정재인 씨의 테이블로 곧장 향했고 그들은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스마트 렌즈의 초점을 조정했다. 테이블 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뭐지? 주변 손님들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돌렸고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였다. 입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말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귀찮게 할게. 나는 카메라를 눌렀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관계는 흔한 불륜이 맞는 걸까?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녀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남자의 동선을 따라갔다. 그 남자 그는 카페 근처에 있던 중고차 매장으로 들어갔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직원이 아닌 듯 매장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약 10분 후 그는 다시 나와 고급 외제차에 올라탔다. 이 남자 단순히 헤어진 연인이라기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메모에 이름을 적었다. 강민. 이 이름은 곧 내 기록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게 될 키워드였다. 정재인 씨는 이후에도 며칠 동안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매일 다른 카페, 다른 거리. 하지만 대상은 동일했다. 만남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녀는 점점 더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걸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노트를 건넸고 강민은 그것을 가방에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관계는 불륜이 아니라 일종의 이존 구조였다. 그리고 이 구조의 중심엔 강민이라는 인물이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재혁 씨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진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해봤자 혼란만 커질 뿐이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다. 이 불안한 진실의 실루엣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함정을 품고 있는지. 며칠 후였다. 나는 사무실에서 정재인 씨의 추가 동선을 정리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익숙한 톤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다른 이름이었다.
혹시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말하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오태준이라 밝힌 그는 현재 건설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이상한 행동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한재혁 씨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결혼 8년 차, 아이 하나. 부인은 한동안 전업주부였지만 반년 전부터 갑자기 직장을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명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친이 남긴 상속금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말과 함께 한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오태준 씨는 어쩐지 그 모든 설명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최근에 몰래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상속금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1억 원짜리 신용대출이 새로 생겨 있었고 그것도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쓰인 듯했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정확히 똑같았다. 행동의 패턴, 거짓의 방향성, 급작스러운 소비욕 그리고 출처불명의 누군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상가 추이진이츠모 어디를 자주 가시나요? 혹시 매일 낮에 일정한 시간이 비시진 않던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면 점심 무렵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집에도 없고요. 나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곧바로 나는 정재인 씨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동료, 탐정에게 연락해 기록을 비교했다. 두 사람의 아내는 서로 다른 날이긴 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카페에 다녀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장소의 CCTV를 확인한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카페 출입문 앞에서 두 사람의 아내가 각자 다른 날이지만 같은 남자와 마주쳤던 것이다. 강민. 또 그 이름이었다. 나는 서서히 이 남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선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들 끝에는 모두 기혼 여성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며칠 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황문식이라는 부장이었다. 직책이 다를 뿐 회사는 동일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혹시 제 아내도 요즘 어떤 남자랑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질문 대신 그에게 먼저 물었다. 아어산이 최근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는 당황한 듯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카드 값이요. 그리고 어디서 돈을 빌린 것 같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뭐 이상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쯤 되면 나는 더 이상 조사라 부르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패턴이자 사기와 착취가 섞인 범죄의 징후였다. 나는 3명의 남편을 별도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정리했고 곧바로 팀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명의 아내를 동시에 추적한다. 단 각자 서로 모르게 누가 먼저 진실에 다가가는지 우리가 가늠해야 한다. 동료 탐정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바람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조직적이야. 그 순간 강민이라는 이름이 내 수첩 안에서 새빨갛게 번져 보였다. 그리고 그 붉은색은 우리가 곧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예고하고 있는 듯했다. 며칠에 걸친 관찰 끝에 모든 조각이 하나의 장소로 수렴되었다. 그날 아침 3명의 여성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섰다. 정재인 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40분 뒤에, 오태준 씨의 아내는 10시 정각에, 그리고 황문식 부장의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마자 곧장 출발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길로,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도심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우리가 이미 한두 번 지나쳤던 장소, 한 카페 건물 뒤편에 자리한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문. 겉보기엔 아무 특징 없는 회색 철문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나는 스피커폰을 열고 동료 탐정에게 중계했다. 3명 다 도착. 시간차 없이 정해진 루트야. 안에서 누굴 만나는지 지금 확인 들어간다. 나는 슬쩍 창문을 통해 안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 강민. 3명의 여자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 도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에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강민은 그들을 각기 다르게 맞이했다. 누구는 팔짱을 끼며 웃었고 누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진 건
그들 모두가 강민 앞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제는 3명의 남편들도 이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에 3사람을 한자리에 불렀다. 한재혁, 오태준, 황문식.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내가 입을 열자 분위기는 곧장 얼어붙었다. 오늘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신 이유는 3분의 아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중심에 동일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요.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오태준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쥔 채 내 책상을 바라봤다. 우리 아내가 그런 인간이랑 똑같이 엮였다고요? 나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불륜이라기보단 뭔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래, 종속, 심리적 조작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3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고 황문식 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같은 남자요? 강민이란 이름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3사람의 얼굴에 그려진 분노, 당황, 불안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개인 문제도 부부 문제도 아닙니다. 한 조직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 중심에서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지셔도 늦지 않아요. 그날 사무실엔 긴 침묵만이 흘렀다. 누군가는 턱을 괴고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다. 그러나 결국 3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3명의 남편과 함께 아내들의 낮 시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그들의 일상 뒤에 감춰진 2번째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진짜 목적, 그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3명의 남편과 함께 관찰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 역시 아내의 일상에 숨겨진 진실을 직접 마주하고 싶어 했고 나 역시 그들의 분노와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10분 한재혁 씨의 아내가 집을 나섰고 곧이어 오태준 씨의 아내도 유치원 앞에서 빠르게 택시를 탔다. 마지막으로 황문식 부장의 아내가 평소보다 약간 늦은 9시 40분경 SUV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다. 우리는 각자 차량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착지는 서초동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다. 거기서 3명의 아내는 각각 도착했지만 거의 동시에 버스에 탑승했다. 그 노선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어지는 낡은 순환 노선이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선 골목의 끝자락. 그곳에는 오후 3시부터 영업이라는 팻말이 붙은 어둡고 좁은 입구의 지하 공간이 있었다. 입구 옆엔 블랙 플레밍고 남성 전용 바라는 작고 희미한 네온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한재혁 씨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가 설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호스트 바입니다. 황문식 부장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오태준 씨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주먹을 쥐고 허공을 바라봤다. 지금 아내가 저 안에 있다고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지금 흥분하면 오히려 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몇 분이 흐른 뒤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각기 다른 길에서 도착한 3명의 여자가 잠시 간격을 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였다. 그 순간 한재혁 씨가 벌떡 일어섰다. 저건 내 아내 맞아요. 저 옷, 저 가방 확실해요. 오태준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고 황 부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손짓으로 제지하며 낮게 말했다. 아직입니다. 정확한 역할, 위치, 그리고 목적까지 모든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망연자실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내 직감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근처의 한 건물 옥상에서 고배율 렌즈로 내부를 관찰했다. 몇 시간 후 내부 정리를 위해 문이 열렸고 3명의 여성이 차례대로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손에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옷도 일관되지 않게 더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오태준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허탈과 분노가 뒤섞인 기도문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직원이었습니다. 세 남자의 눈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었고 곧바로 치솟는 분노로 번졌다. 그 분노는 인내의 혐오로 굳어졌고 마지막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혼란으로 번져갔다. 그들이 상상한 배신은 다른 형태로 그들을 덮쳤다. 그날 밤 사무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남편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아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겹겹이 뒤엉켜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 많은 돈을 그냥 이렇게 빼앗긴 거냐고요. 한재혁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다. 그 울림은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지만 누구도 뭐라 대꾸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는 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은 남아있지만 대포 통장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현금화되고 국외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경찰도 이런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황문식 부장이 낮게 읊조렸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이 돈은 그냥 버린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아직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린 강민이라는 실마리를 갖고 있죠. 그가 핵심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문을 여는 키는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강민을 따로 불러냈다. 비밀리에 만난 장소는 오래된 만화방 2층 창고였다. 그는 이미 우리가 다 파악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저항은 없었다. 당신이 조직 수뇌부는 아닐 거라고 본다. 하지만 아내 3명 모두와 연결됐다는 건 최소한 중간 관리 자급은 된다는 얘기겠지.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꺼냈지만 내가 손을 내젓자 포기하고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 위엔 더 있어요. 전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처음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책임져야 할 돈이 생기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쳐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정보만 말해. 누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지 정확한 계좌번호를 적어. 누구 이름이고 언제 인출됐고 어떤 패턴이었는지 다 기억해내.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날짜, 이름,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인맥을 다시 찾았다. 예전 경찰 시절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소개로 연락이 닿은 인물. 그는 현재 불법 대포 통장 유통 조직과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원이었다. 우린 낡은 고물상 뒤 창고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담배를 물고선 나를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계좌들 대부분 내 쪽 애들이 관리하던 거네. 근데 뭘 원하는데?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계좌주 찾아내고 현금 잔액 회수까지. 대가? 얼마든 줄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이야. 중간에 사라지면 넌 내가 아는 모든 기자에게 이름 나갈 거야. 그는 웃었다. 진짜 너 아직도 경찰같이 말하네. 알았어. 해볼게. 근데 나한테 들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직 세상이라는 놈이 얼마나 더럽고 복잡한지 잘 안다. 하지만 가끔은 더러운 길 위에서도 정의란 걸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 그날 밤, 난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위스키를 따랐다. 창밖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고 나는 강민이 남긴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 나도 피해자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내가 한 짓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며칠 후
우리는 그가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은행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다행히 아직 인출되지 않은 예치금 일부가 남아 있었고 정식 절차를 거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계좌 관리자 박 사장이라 불리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기 외곽의 허름한 건물 옥상에서 나를 만났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우리가 이긴 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일도 다 있네. 직접 날 찾으러 오다니. 나는 조용히 그의 앞에 자료 파일을 내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500백만 원. 지금 돌려줘. 아니면 이 자료는 내일 아침 경찰 사이버범죄팀 그리고 KBS 보도국에 동시에 넘어간다. 그는 비웃듯 웃더니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관리하던 대포 통장. 이미 3군데 은행은 지급정지 절차 들어갔다. 법적으로야 복잡하겠지만 넌 알잖아. 지금 돌려주는 게 내가 가장 적게 잃는 방법이란 걸.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지갑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좋아. 절반은 오늘, 나머진 내일까지. 근데 기억해. 이건 너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괜히 동정이라도 받는 척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이건 정의가 아니라 계산이니까. 그렇게 며칠 뒤 세 가족의 계좌로 총 5억 원이 예치금 반환 형식으로 입금되었다. 정식 법적 절차에 앞서 일시적으로 회수된 자금이었다. 완전한 반환이라 보기엔 이르지만 최소한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확보된 셈이었다. 그렇게 며칠 뒤 세 가족의 계좌로 총 500백만 원이 모두 입금되었다. 강민은 그 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그의 진술 대부분은 기록되기 전에 묻혀버렸다. 그가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걸 보면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야 할 어둠이 있었던 것 같다. 며칠 후 한재혁 씨가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와 다시 진지하게 얘기해봤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세상엔 완벽한 가정도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해 용기 낸 사람들은 적어도 거짓에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그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빨리 절망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 그 모든 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교한 덫이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이미 그쳤고 거리는 햇빛에 젖은 듯 반짝이고 있었다. 정이란 건 늘 늦게 온다. 그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늦은 진실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반드시 그 사람만이 돈을 버는 방식일 것이다. 절대 속지 마시라.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끝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상 탐정 이도윤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